오늘 이 시간 오즈파트너스 장하수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그러니까 약 3시간 전에 미국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지만 유가가 다시 오르면 연준도 쉽게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죠. 다음 금리 결정 전까지 어떤 지표를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확인해봐야 할 지표는 너무나도 많긴 합니다. 네. 지금 연준이 또 매파적인 금리 동결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좀 방어력을 좀 잘 보여주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63K까지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케빈 허씨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또 열어둔 상태고요. 하지만 금리보다는 물가를 기대 인플레이션을 2% 정도 맞춰줘야지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5분봉 차트입니다. 사실 FOMC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지만 사실 범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가 케빈 허씨가 연준의 금리 동결 시간대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케빈 허씨의 발언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케빈 허씨의 발언 이후에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마지막에 30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란 쪽에 더 강한 보복을 하겠다, 더 강한 공격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방 압력을 좀 높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숙제는 가장 큰 게 또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나와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 마감 기준이 30일 이평선 위에서 잘 안착을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위에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지금 또다시 소폭 하락하면서 30일 이평선 아래로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30일 이평선 위에서 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ETF 관련된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주 연속 ETF 순유출을 끝내고 드디어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올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를 것 같은데요. ETF 자금과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을 쭉 지켜보면 이번에는 진짜 수급 반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ETF 자금은 일단 오랜만에 또 플러스로 3주 동안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보다는 속도감이라든지 또 유입량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건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주간 기준으로 3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 일단 8주 정도 자금이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나갔는데요. 유출이 정말 길었습니다. 수치를 보면 7월 둘째 주 주간에는 1억 9,740만 달러, 그 다음 주는 7,567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3,379만 달러가 추가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3주 동안 들어오긴 했지만 유입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들어온 물량이 3주 전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86% 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는 순유입이 한두 주 정도 더 이어지는지, 꾸준하게 이어지는지 보셔야겠고, 그리고 특정 ETF 한 곳이 아니라 여러 ETF에 골고루, 특히나 그중에서 비트코인 ETF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장기 보유자들의 매집 강도를 볼 수 있는 온체인 지표가 하나 보이실 텐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기 보유자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차트에서 지금 초록색은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늘어난 구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붉은색 물량은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줄인 구간입니다. 자, 제일 오른쪽 올해 상반기에 초록색 구간으로 다시 이렇게 스파이크 구간이 올라온 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장기 보유자 물량이 129만 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최근 6년 동안 가장 큰 증가폭이었고요. 심지어 2017년도 이후에 그때보다도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그렇다고 상승 추세가 확정인 거냐? 이건 또 아닙니다. 129만 개를 장기
장기 보유자들이 뭐 한 달 동안 거래소에서 새롭게 신규 진입을 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상반기에 비트코인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가격 구간이 생각보다 좀 매력적이다 하고 들어갔던 신규 진입 물량도 어쩔 수 없이 좀 물리다 보니까 장기 보유자 물량으로 체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상반기에만 비트코인이 38% 정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좀 잘 버텨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ETF에서 수요가 좀 더 화끈하게 유입이 되고 또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유입으로 전환이 된다면 가벼운 수요만으로도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 해볼 텐데 한때 코인 파생 상품 시장을 이끌었던 비트맥스가 11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몇 년 전에도 FTX 사태를 경험한 투자자들로서는 또 다른 시장 충격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비트맥스 폐쇄도 비트코인 시장의 새로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거래소 파산이라고 한다면 정말 과거에 뼈아픈 기억이 하나 있죠. FTX 파산 사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FTX는 회사의 잘못된 운영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아예 지급불능 상태까지 갔고요. 그리고 다른 거래소까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비트코인이 다시 또 저점까지 경신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비트맥스가 문을 닫는 건 그 전에 FTX 파산 사태랑은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파산이나 해킹 때문에 문을 닫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전략적인 검토 끝에 거래소 영업을 단계적으로 종료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비트맥스 9월 23일 거래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 1세대 파생 상품 시장으로 정말 두각을 드러냈던 거래소고요. 특히나 그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 거래소였거든요. 100배 레버리지의 상징성이 있었던 거래소였습니다. 100배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네, 지금 있는 코인 선물 시장을 만드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곳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9월 23일 오후 1시에 종료가 됩니다. 이제 신규 가입은 이미 중단됐고요. 8월 26일부터는 새로운 포지션도 열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포지션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거래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9월 23일까지 남아있는 포지션은 강제 정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비트맥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폐쇄했던 이유는 사실상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지만 뚜렷한 이유는 말을 해주지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폐쇄를 결정하게 됐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너무 파생 상품 시장이 많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졌다. 혹은 미국에서 자금 세탁 방지 규제가 나온 점이 배경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폐쇄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바로 비맥스 토큰이었습니다. 자, 비맥스는 비트맥스가 발행한 자체 거래소 토큰입니다. 하루 만에 가격이 90원에서 6원대까지 거의 90% 이상 폭락을 했고요. 비맥스 토큰이 나왔던 이유가 거래소에서 보유하거나 예치하게 되면 거래소 수수료를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시장이나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수수료가 워낙 또 비쌌기 때문에 이렇게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거래소가 사라지면서 토큰의 활용이 아예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요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차트입니다. 과거의 거래소 파산이나 폐지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 차트가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마운트 곡스, 비트그레일, FTX에 이어서 비트맥스까지 사각형 구간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에 있던 거래소 파산이나 해킹이 정말 너무나도 큰 악재였기 때문에 그때 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저점 구간을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 네 사건을 모두 다 우리가 같은 성격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마운트 곡스랑 비트그레일은 대규모 해킹 문제가 있었고요. 또 FTX는 어차피 고객 자산이라든지 재무 상태가 아예 지급 불능 단계였습니다. 자, 비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킹이나 지급 불능 때문에 갑자기 문을 닫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꼭 이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저점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래소 파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닥을 다졌다기보다는 또 반감기 불장 사이클
사이클의 바닥 구간과 또 맞물렸던 시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비트맥스의 시장 점유율이 0.01%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평균 거래 규모도 약 40만 달러. 과거에 비해서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트맥스의 파산 사태, 비트맥스의 거래 중단 사태가 비트코인 전체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몇 년 전에 FTX 사태를 겪었던 분들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크게 타격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또 스트래티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스트래티지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는 회사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월가 ETF가 이 STRC를 담고 있다라는 소식에 비트코인이 65K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월가는 왜 비트코인 현물보다 이 STRC라는 우선주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진짜 신기하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ETF를 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트래티지의 보통주를 사도 괜찮을 텐데 지금 스트래티지가 발행한 STRC 우선주를 또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배당을 좀 마련하고 싶은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내용이 뭔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STRC, 스트래티지가 발행한 우선주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 만든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우선주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전략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원래 주당 기준 금액이 $100 선에서 좀 맞춰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가격이 또 $70대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고요.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연 배당률이 무려 12%입니다. 연간 12%의 배당금이 한 달에 2번 정도 나눠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 시장의 기준금리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금 한 10억 정도 STRC 우선주에 넣어놓게 된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대신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이나 예금 형태는 아니겠죠. 자, 최근에 $100에서 내려오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는데 $100는 회사가 유도하는 목표 가격이지 보장된 가격 하단 구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STRC는 월가 우선주 ETF에서 최대 편입 목록으로 담기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우선주 ETF가 있죠. 블랙록의 PFF, 인프라캡의 PFFA, 그리고 바네크의 PFXA에서 지금 최대 편입 종목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지금 세 곳이 보유한 STRC 규모를 합치면 7억 5,600만 달러예요. 이런 ETF는 비트코인 상승에 직접 베팅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 그리고 현금 흐름을 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담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지금 STRC의 배당률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은 물량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번에는 ETF뿐만이 아니라 스트래티지 회사까지도 STRC 우선주를 좀 담았습니다.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STRC를 28만 8,930주를 매입을 했고요. 매입 금액은 2,500만 달러입니다. 지금 주당 기준 금액이 $100이기 때문에 지금 STRC 가격이 $86 선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의 가격보다도 지금 13.5% 정도 낮은 가격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STRC가 계속해서 $100 미만으로 있을 때 마이클 세일러가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가격이 낮을 때는 많이 사고 $100 정도 올라왔을 때는 구매를 멈추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사주 매입 개념이기 때문에 STRC 배당주주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도 지급해야 할 배당 부담도 굉장히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보유량이 전체 공급량 5% 목표에 드디어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동시에 알트코인 거래 비중도 올라오면서 자금 순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흐름을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상승작의 시작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성은 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아직 확정은 좀 아닌 구간인 게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는 일반적인 알트코인보다도 지금 거시경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일단 전쟁이라든지 유가 부분에서 아직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불장이 오려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이 오려면 일단 먼저 비트코인 먼저 펌핑이 좀 나와줘야 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마인이 지난 한 주 동안 이더리움을 9,946개를 추가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총 보유량은 578만 7,400개가 넘었고요. 이더리움을 창시한 비탈릭 부텔리도 이더리움 물량의 0.2%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하면 지금 4.8%까지 물량을 늘었다는 게 바로 비트마인입니다. 비트마인이 최근에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게 이더리움 공급량의 5% 물량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7%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5% 목표까지 96% 정도 도달을 했습니다. 보유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현재 약 491만 7천 개를 스테이킹 물량으로 담고 있고요. 비트마인 전체 보유량의 85% 정도가 스테이킹에 담기고 있습니다. 보상률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스테이킹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한화로 3,700억 정도 비트마인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비트마인이 지난주에 자사주 매입까지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610만 개 정도. 이더리움 보유량을 늘리면서 자사주 매입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더리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마인 운영체제가 어쩌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이고 또 든든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비트코인도 한 달 반 동안 너무나도 박스권 구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트코인도 한동안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최근에 알트코인 거래량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 거래 비중을 볼 수 있는 도미넌스 차트인데 도미넌스는 점유율이라고 하죠. 지금 57.13%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상반기 내내 이 거래량 도미넌스가 30% 부근이었기 때문에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건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비트마인이 최근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가격을 보여주는 비율이 지금 3개월 동안 최고권에 올라왔다. 이런 차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상대적인 유입 강도가 좀 강해졌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알트코인 불장이 오려면 이더리움 먼저 사실 펌핑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다시 정고점을 넘어주고 그리고 일반적인 도미넌스가 좀 하락을 해주면서 알트코인 불장을 좀 저희가 기다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보수적인 나라였는데 이번에 일본의 비트코인 ETF가 허용되면 작은 비중만 이동하더라도 184억 달러 가량의 자금 이동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왜 그렇게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보수적인 입장이었을까요? 네, 아시아에서 한국 시장이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활발하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일본은 제일 또 보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일본은 제일 먼저 가상화폐에 긍정적인 나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까지 보수적이게 된 이유가 바로 마운트곡스 해킹 물량 때문이었습니다.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었는데요. 18년도에 이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5억 3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에 가상화폐가 해킹을 당했었고요. 일본 투자자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그 이후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레버리지도 2배로 제한하고 대부분의 코인을 코인 지갑에 보관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관련 법을 정비하고 28년도에 비트코인 ETF 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픽스가 된 상장날은 아닌데요. 가는 예상 시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이 내다보고 있는 금액이 3조엔 184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일본 가계금의 56% 정도, 거의 50% 정도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0.1%만 옮겨오더라도 184억 달러까지 넘겨설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즈 파트너스 장하주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월가 새벽 배속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밤사이 전해진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이슈와 투자 정보를 가장 빠르게 들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출발 딜사이트가 방송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